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아이들 둘을 키우며 하루하루 희망을 잃지 않고 살기 위해 노력하는 40대 주부입니다. 몇 년 전 저에게 일어난 아주 충격적인 일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곳을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네요. 여러분들은 평생을 노력해서 얻은 본인의 공이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의 손에 떨어지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으세요? 저는 정말 미쳐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평생을 노력해서 얻어낸 저의 업적이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면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실감이 들겠지요. 저라면 내일의 저를 위해 맞서 싸우고 싶겠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강인한 줄 알았던 겉모습과는 달리 속 알맹이가 정말 여리고 순수해서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을 떠올리며 아주 가슴 아프고 또 처절하게 복수를 해야만 했던 제 이야기를 써내려 가려 합니다.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남일이다 생각치 마시고 당시 제가 겪었을 아픔을 위로해 주신다 생각하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아원 출신으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나이 19에 고아원에서 나오게 되어 자리금 꼴랑 몇만 원을 들고 무작정 시골을 탈출해 서울에 왔고 작은 쉼 공간이 딸린 식당에서 불철주야 서빙 일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이 서울 한복판에 창문 없는 반지 하나도 좋으니 내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로 버티고 또 버텨왔어요. 저는 공부에는 취미가 없었지만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열망은 가득했습니다. 대학교라는 것 꿈의 공간이었거든요. 돈도 없고 수능도 보지 못해서 대학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꼭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에 몰래 식당 근처에 있는 대학교 대학생인 척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구경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이끌리듯 한 강의실에 들어가 도강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죠. 그곳이 이과 계열 건물이라는 것도 모른 채 무작정 자리에 앉아 책 한 권 없이 어디서 본 건 있어서 노트 하나, 필기구 하나를 들고선 도강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대학생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심취해 일주일에 딱 하루 쉬는 날마다 그 강의실에 앉아 알아듣지도 못할 교수의 말을 들으며 대학생이 된 기분을 만끽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들통이 나서 쫓겨나게 되었죠. 전공 서적 하나 없는 저를 유심히 보셨던 교수님께서는 제가 그 학교 학생이 아닌 걸 눈치채셨고 다른 대학생들 앞에서 수치심까지 주시며 저를 쫓아내셨습니다. 고아원에서 평생 살면서 받은 구박과 수치심에 비할 것이 아니더라고요. 또래인 친구들처럼 저도 대학생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제가 너무 큰 것을 바랐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제 현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듯 쏟아지더라고요. 학교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구석탱이 벤치에 앉아 울고 있는데 누군가 저에게 캔커피 하나를 내밀며 위로를 해주었어요. 공부하고 싶어서 온 거죠? 그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봐요. 후회 없이 다 쏟아내고 그때 포기해도 늦지 않아요. 도감까지 할 정도로 열정이 넘치는데 왜 안 되겠어요? 그게 제 남편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남편은 까만 뿔테를 쓰고 정말 촌스러운 체크문의 남방을 입은 남자였어요. 500원짜리 캔커피 하나를 내밀며 저에게 뭐가 됐든 열정을 가지고 해보라고 용기를 주었고 저는 일주일에 6번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어느 세월에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갈 수 있을까 하는 부정만 가득한 상태로 그 커피를 마셔버렸죠. 그 뒤로 저는 대학교에 발 한 번 디디지 않고 열심히 식당 일에만 매진을 하였습니다. 식당 주인 부부는 정말 착하신 분들이셨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꼭 대학교 캠퍼스에 간다는 사실을 아신 이후로 공부를 해보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거기다가 노트와 필기구를 사주신 것도 식당 주인 부부셨어요. 하지만 저는 현실을 금방 깨달았죠. 대학생들과 달리 저는 그만큼을 따라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현실을요. 그렇게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남편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여기서 일을 하고 있었군요. 혹시 주제 넘는 짓일지 모르겠지만 이거 제가 1학년 때부터 들었던 전공 서적이에요. 더 이상 필요한 책은 아니라서 혹시 우리 쪽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공부 한번 해볼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남편은 그 뒤로 수시로 식당에 찾아와 저에게 공부를 해보자며 귀찮게 했어요. 저는 사정상 그럴 정신이 없다고 몇 번이고 거절을 했지만 공부를 못할 사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저를 꾸준히 설득을 했고, 그 뒤로 저는 남편에게 홀라당 넘어가 틈이 날 때마다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명문대생이라 그런 건지 저 같은 돌머리도 이해하기 쉽게 공부를 시켜주었고, 저는 남편이 졸업을 할 때까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틈틈이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처음 만난 건 군대를 제대하고 막 복학을 했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머리도 깎아머리더라니. 아무튼 3년 동안 불철주야 남편 손에 이끌려 공부를 한 덕에 저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었고 당당하게 대학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3년간 어찌나 전기 붙었는지 합격 통지서를 받고 둘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저는 대학 생활을 하느라 바빴고 남편은 대학원생이 되어 바빠졌어요. 서로 연락도 할 수 없을 만큼 말이죠. 몇 년이라는 세월이 더 지나고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다니느라 식당 일을 그만두었었는데 식당 주인 부부께 인사라도 한번 드릴 겸 찾아갔다가 밥을 먹으러 온 남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정말 너무 반갑더라고요. 잘 지냈냐? 뭐 이런 연락을 하다가 당시에 삐삐 번호를 교환하게 되었고 저희는 간간히 공중전화를 이용해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저는 돈을 모으며 살았고 남편은 연구를 하며 살았어요. 남편 덕분에 수도권에 유명치 않은 대학이라도 나온 터라 중소기업을 다니면서도 고졸 동기들에 비해 월급이 아주 조금 높았죠. 참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32이 되었을 때까지도 남편과 연락을 쭉 이어갔고 남편은 저에게 뜬금없는 프로포즈를 하였습니다. 결혼을 하자고요? 저는 가진 게 없어요. 고아 출신에다가 월급도 얼마 되지 않고 아직도 월세방에서 살고 있고요. 결혼하는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십수년의 세월을 지켜보면서 당신이 얼마나 올곧은 사람인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굳굳하게 본인이 해낼 수 있는 일을 버틴 사람인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접니다. 저는 주변 모든 것들은 필요치 않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만 보입니다. 진심이 가득 담긴 말에 홀라당 넘어갔죠. 주변 모든 것들을 치우고 저라는 사람, 단 한 가지만 보겠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염치를 무릅쓰고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들께서는 정말 바른 분들이셨어요. 독립운동을 하셨던 뼈대 있는 가문의 자제들로 남편이 왜 이렇게 성품이 좋은지 알게 될 수 있었죠. 시부모님들도 편견이 전혀 없으셨고 제가 고아이든 어느 대학을 나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시며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고 저희는 아이 둘을 낳고 키우며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둘째까지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련님에게도 결혼 소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바로 남편의 연구실에서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던 조용한 여자였어요. 본인의 이야기를 잘 털어놓지 않는 미스터리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몇 번 들었는데 남편은 동서를 참 좋게 봤었나 봐요. 같은 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대학원에도 같이 진학을 했던 여자로 남편이 연구를 하던 미생물학에 특별한 업적은 전혀 없었고 남편의 연구에 참조인으로 이름을 올리며 업적을 쌓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성실하고 착한 성격 때문에 남편이 좋게 보고 도련님과 소개팅을 시켜준 것이었어요. 도련님과 동서는 단박에 서로에게 빠져들어 결혼까지 하겠다 한 상태였죠. 특히나 도련님이 얼마나 사랑이 뚝뚝 떨어지던지 정말 누가 봐도 홀라당 반한 얼굴이었어요. 세상의 중심이 동서를 축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믿을 사람이었고 남편 또한 도련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기해할 정도였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20대 후반만 되어도 노처녀 소리를 들었었는데 동서가 저랑 동갑이었으니 30 중반이 넘어가던 시기였거든요. 시부모님께서도 골칫덩어리인 도련님이 하루빨리 장가라도 가서 본인 가정을 이뤄 사람답게 살길 바라셨어요.
저와 비슷하게 집안의 반대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고아라서 상견례를 하지 않았지만 동서는 부모님이 전부 외국에 이민을 가셔서 상견례를 진행하지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미국에서 자리를 잘 잡긴 하셨지만 국내에 들어오실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어서요. 결혼식에는 오실 테지만 상견례는 생략하고 싶어요. 아이 그래 뭐 사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다니 결혼식에는 오실 수 있는 거지. 하나뿐인 딸이 결혼을 하는데 당연히 오셔야죠.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단지 미국 생활을 너무 잘 즐기고 계셔서 한국에 들어올 일이 거의 없으셔서 그래요. 동서는 참 당당한 여자였어요.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오빠는 동선의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셔서 부족함 없이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가진 가방부터 옷까지 명품이 아닌 게 없었고 동억정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 없이 자랐다고 했죠. 저는 그런 동서와 알게 모르게 스스로 비교를 하면서 살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동서가 부자이든 제가 고아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대해주셨어요. 참 감사했죠. 그렇게 동서 또한 저희 가족이 되었습니다. 동서가 결혼을 하고 저에게 또 다른 축복이 찾아왔어요. 제가 셋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40인데 정말 생길 줄 몰랐던 셋째가 찾아오면서 온 가족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동서는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제 나이 40의 셋째를 가지게 되었으니 이리저리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10달 잘 품어 건강한 아이를 출산을 했고 셋째가 정말 복덩어리였는지 몇 년의 세월이 더 흘러 저희 남편이 40 중반이 되었을 때 떡하니 교수 자리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한데 모여 남편의 교수 임명을 축하해 주었어요.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죠. 남편이 교수 자리에 앉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도 알고 있었고 또한 남편이 진전도 없는 미생물학을 연구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었는지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옆에는 동서가 열심히 연구를 도와주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남편의 연구 보조를 하면서 같이 학회를 다니고 남편의 조교로 꿋꿋하게 연구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 동서에게도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었어요. 동서 정말 고마워. 동서 아니었으면 이 사람 연구하면서 참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야. 이제 연구 막바지라고 그랬지? 그 연구만 잘 되면 학회뿐만 아니라 과학 저널에도 떡하니 우리 남편 이름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새로운 미생물에 대한 연구 결과가 머지않았어요. 지금처럼만 진행이 된다면 학회와 과학 저널이 뭐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대단한 업적 하나를 남기는 거라고요. 우리 박 교수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제발 마지막 실험 결과가 좋아야 할 텐데. 동서가 보조를 잘해준 덕분이야. 이거 약수아지면 내가 동서를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어. 어머, 형님 뭘 이런 걸 다 준비하셨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동서는 싱긋 웃으면서 저희 남편이 정말 많은 고생을 했다고 이제 마지막 실험 결과만 잘 나오면 된다고 그러면 교수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학교에서도 우리 남편이 정말 노벨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40대의 나이에 교수직까지 올려준 거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과 결혼을 했다는 게 참 뿌듯했죠.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의 마지막 연구 결과가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인 결과를 냈거든요. 그동안 연구를 했던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결과였죠. 남편이 등록되지 않은 미생물들을 가지고 의료에 접목시켜 세포를 스스로 치료하고 자생하는 연구를 했는데 미생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정말 그동안 희망을 주었던 모든 연구들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남편은 절망과 좌절을 넘어서 사람이 잿덩어리처럼 시커멓게 타버렸어요. 20년을 연구한 결과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좌절과 실망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태였죠. 저는 진심으로 남편이 걱정되었습니다. 사람이 생기를 잃은 것을 물론이고 정말 손을 다 놓아버리고 연구실에 출근도 하지 않았거든요.
동서, 이번 연구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라 그이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혹시 동서가 해줄 수 있다면. 형님, 연구실 걱정은 마셔요. 박 교수님이 언제든지 출근하셔서 연구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해 나가고 있을게요. 모쪼록 아주버님께서 정신 차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라 어떤 위로를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정말 남편의 모습에 마음을 졸였어요.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이렇게 좌절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온 가족이 불안에 떨게 되니까요. 어떻게든 남편에게 다시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제가 대학에 입학을 하려고 3년이나 노력했던 것처럼, 물론 남편이 미생물 연구를 한 시간에 비하면 정말 별거 아니지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면 된다고 그 마음을 남편에게 돌려주고 싶었지만 남편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야 말았죠.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던 그 연구를 손에서 완전히 놓아버리면서 본인의 인생도 놓아버렸어요. 술을 마시러 나간 남편이 연락이 닿지 않아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정말 황망하게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진만 씨 가족분 되시죠? 지금 하늘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남편은 우리 셋째 아이가 4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정말 깔끔하게 유서 한 장 남기고 저를 버리고 등을 돌렸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우리 아이들 잘 키워줘. 정말 단촐한 유서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면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게 전부였던 건지 저는 장례식 내내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죠.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이 생을 스스로 마감했다는 이야기에 혼절을 반복하셨고 동서 또한 큰 충격에 빠진 것인지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죠. 첫째 아들과 둘째 딸은 이미 초등학생이었기에 2번 다시는 아빠를 볼 수 없다는 충격에 빠져 울기만 했고 막내인 딸은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혼자의 몸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해버린 터라 보험금도 나오지 않는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저를 위로하는 가족들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한 채 저는 집안에 갇혀 무기력하게 지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밤마다 꿈을 꿀 때마다 남편이 나와 저를 향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멍하니 쳐다만 보는데 그게 그렇게 답답하더라고요. 남편이 죽은 지 한 달이 차에 지나기 전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차릴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월급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는 현실에 저는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40 중반에 제가 취직을 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들을 키우는 데만 전념을 하기도 했었고 요즘은 신입들도 전부 고스펙이라고 하더라고요. 몇 번의 이력서를 냈지만 결국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없었고 저는 결국 동서의 소개로 파출부 일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가 잘 아는 교수님 집안으로 파출부 일을 나가게 된 것입니다. 형님, 아이들 생각을 하셔서라도 어떻게든 버텨내셔야죠.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아니야, 동서 말이 맞아. 내가 어떻게든 우리 새 아이들을 봐서라도 버텨내야지.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어. 내가 노력해서 우리 자식들 굶기지는 말아야지. 물론 시부모님께서도 도움을 주셨죠. 파출부로 일을 하면서 버는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이들 때문에 입주 도우미로 일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버는 돈은 정말 적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몸을 바쁘게 움직여서라도 이 슬픔을 헤쳐나가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파출부 일을 하면서 정신없이 지내는 와중에 동서에게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동서가 미생물 학계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는 논문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제가 일을 하던 집 교수님께 전해 듣게 된 것이었어요. 그 논문은 국제학술지에도 실리게 되었고 해외 학회에서도 발표가 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순식간에 우리 남편이 평생 매달렸던 업적을 달성하게 되었어요. 교수 자리까지 꿰차게 되었고요. 시댁 식구들 또한 동서의 교수 임명을 축하해 주었고 저희는 또다시
동서의 축하 파티를 열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미생물 학계에서 그런 업적을 남겼다는 게 대견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질투가 났어요. 우리 남편이 평생을 연구했던 업적을 동서는 몇 개월 만에 달성한 것도 모자라 성공까지 시켰으니까요. 남편은 이 연구를 성공시키지 못해서 스스로 세상을 등지기까지 했는데 동서는 이 모든 것을 단숨에 해냈다는 게 질투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가족인데 못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동서의 축하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며칠 전부터 마음을 단단히 잡고 준비를 했어요. 순수하게 정말 축하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님, 어쩌죠? 제 축하 파티 자리에 일일 돌아오기로 했던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감기에 걸려 오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손님들까지 초대를 한 터라 꼭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하는데. 형님, 저 정말 큰일 났어요. 형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한마디로 동서의 축하 파티의 손님이 아닌 도우미로 참석을 해달라는 소리였어요. 난감했지만 동서가 너무 간곡히 부탁을 하기도 했고 남편이 그렇게 떠난 뒤에 동서가 저희 아이들을 잘 살펴주기도 했었기 때문에 저는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말을 했죠. 곱게 다려둔 원피스를 집어넣고 편한 옷차림으로 축하 파티에 도우미로서 참석하기로 결심을 내렸어요. 축하 파티를 3일 앞두고 정말 오랜만에 꿈에 남편이 나왔습니다. 저는 꿈에서 남편에게 하고 싶었던 그간 일을 다 털어놓았어요. 동서가 어떤 업적을 이뤘는지 당신이 있었으면 더 행복했을 거란 이야기를 말이죠. 꿈에서 깬 뒤 정말 펑펑 울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동서의 부탁대로 축하 파티에서 음식을 나르며 저는 제 몫을 다 해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축하 파티는 파티이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찰나 동서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손님들이 동서의 집 마당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제가 준비한 음식들을 먹고 있었는데 음식이 부족하다며 저를 찾아온 거예요. 동서는 교수직에 임명이 되기 몇 개월 전,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당이 딸린 주택을 샀거든요. 부자인 친정에서 도와준 집이라고 했는데 참 으리으리했어요. 주방도 2개나 있어서 정신이 없었는데 음식을 더 놔오라고 하더라고요. 아휴, 음식이 부족하다고? 더 이상 재료가 없는데 동서가 20여 명 정도 손님들을 초대할 거라 해서 넉넉하게 30인분 준비했는데도 음식이 모자라? 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어떡하죠? 배달 음식을 내놓을 수도 없고 형님이 센스껏 더 넉넉하게 준비를 하셨어야죠. 지금이라도 시장에 한번 다녀오실래요? 지금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온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늦어질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어디서 음식을 사오는 게 빠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형님이야말로 파출부 일을 얼마나 하셨었는데 이 정도 인원수도 못 맞춰요? 설마 제가 소개해드린 제 은서님 집에서도 이런 식으로 일하신 건 아니죠? 동서가 분명 20여 명 정도만 손님들을 초대할 거라고 했잖아. 미리 40인분, 50인분을 준비하라고 했으면 내가 며칠 전부터 준비를 다시 했었겠지. 저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알았겠냐고요. 얼른 가서 장세로 봐오세요. 지금 시장에 갔다 온다고 해도 1시간은 좋게 걸릴 텐데 차라리 배달을 시키는 게 낫지 않겠어? 저희 집에서 일하는 파출부 음식 솜씨가 기가 막히다고 다들 칭찬이 자자한데 배달 음식 시키면 너무 티가 나지 않겠어요? 형님 때문에 제 축하 파티 다 망치게 생겼잖아요. 어렵게 사는 형님 보고 일부러 돈이라도 조금 더 쥐어드리려고 이 자리에 부른 건데? 동서, 내 생각해서 여기 불러준 건 고마운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애초에 동서가 손님이 정확하게 얼마나 오는지 말을 해주지 않아놓고 왜 나 때문에 망쳤다고 그래? 형님이 조금만 더 생각이 있으셨으면 재료를 더 넉넉하게 준비하셨겠죠? 정신 똑바로 안 차리실래요? 엄마, 작은 엄마 무서워. 무섭긴 뭐가 무서워. 형님, 조카들이 여기서 손님들에게 내올 음식들 야금야금 다 먹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귀한 음식들 먹을 일이 없으니까 욕심부려서 니들이 다 먹은 거지? 뭐라고? 동서, 아니 어떻게 조카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애들이 그래봐야 얼마나 먹는다고? 그리고 손님들께 나갈 음식은 손도 안 댔어.
입이 3개인데 3인분은 좋긴 먹었겠죠. 얘네들 때문에 음식이 모자란 게 많네. 하긴 형님 파출부 일하면서 형편 많이 어려우시니까 이런 고급 음식들 보면 애들이 눈이 돌아가긴 하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애들 간수 똑바로 하셔야죠. 동서, 그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애들을 무슨 거지 취급하고 있어, 기분 나쁘게. 사람이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거지? 어머,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한 것뿐인데요. 너희들 솔직하게 말해. 손님들에게 내올 음식 너희가 다 먹었지? 그렇게 거지처럼 살면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리란 말이야. 아니면 너희도 평생 이렇게 네 엄마처럼 파출부로 살면서 고생하는 거야. 동서 정말 미쳤어? 어떻게 조카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조카라고 다 같은 조카인가요? 저는 교수, 형님은 파출부. 급이 다르잖아요. 이래서 자식들까지 공부 제대로 못 시키고 나중에 형님처럼 파출부 인생으로 살면 어떡해요? 저희는 출발선이 달라요. 저는 부잣집에서 귀하게 자라온 딸, 형님은 고아, 거기다가 과부까지 되셨죠? 아유, 팔자 참 드세다. 말 다 했어 지금? 동서가 나한테 과부 운운하면서 말을 할 자격이나 있어? 네, 다 했는데요. 제가 임녀인데 자격까지 따져야 하나요? 없는 소리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왜 형님 눈치를 봐야 하죠? 그 순간 온 몸이 정말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동서는 팔짱을 끼고 손님 대접에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인데 저 때문에 다 망쳤다면서 난리가 났죠. 주먹을 불끈 쥐고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있는데 시부모님께서 여기서 뭐 하는 거냐며 찾아오셨어요. 제가 창백해진 얼굴로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 무슨 일이 단단히 났나 보다 생각이 든 시부모님께서는 저 한 번, 동서 한 번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고 계셨죠. 그 순간 제가 구석에 놓았던 가방에 가까이 간 5살이 된 딸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엄마, 그림 그려도 돼? 저는 깜짝 놀라서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 서류 봉투를 낚아챘죠. 그 서류는 정말 중요한 서류였거든요. 제가 복수를 꿈꾸며 일을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증거물이었어요. 제가 확 낚아채서 품에 안으니까 딸이 놀래서 울상이 되었고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살짝 타박하셨어요. 그게 뭔데 그렇게 소중하게 품고 안고 있니? 애가 그림 그리고 싶다는데 얘 둘째야. 어디 종이 없어? 저희 집에 뭐 없는데? 형님에게 중요한 서류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그 서류 봉투에 낙서하라고 주세요. 저희 집 벽 다 흰색인데 막내 조카가 낙서라도 하면 큰일이잖아요. 이게 뭔지 알고 낙서하라고 주는 거야? 그래봐야 어디 이력서 같은 거 아니에요? 형님에게는 파출부가 딱 잘 어울려요. 음식도 잘하고 손도 꼼꼼하고 어디 회사 취직해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고생할 생각하지 마시고 평생 파출부로 일을 하세요. 얘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거 정말 이력서야? 순간 저는 지금이다 싶었습니다. 시부모님도 계시겠다. 지금 폭로를 하는 게 딱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서류 봉투를 꺼내 시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서류 봉투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보시고 온몸을 부들부들 떠셨어요. 그게 뭔지 궁금했던 동서 또한 곁눈질로 확인을 하더니 온몸을 부르르 떨다 못해 오줌까지 지리는 사람처럼 파르르 거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 서류 봉투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남편의 연구일지와 일기장이었습니다. 축하 파티 며칠 전 남편이 꿈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참 하늘이 살아있다는 게, 하늘이 돕는다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봐요. 그동안 꿈에 나올 때마다 말 한마디 하지 않던 남편이 처음으로 꿈에 나와 저에게 입을 열더라고요. 서재 책상 서랍을 뒤져보라고요. 남편이 허망하게 떠난 뒤 동서는 으리으리한 큰 집으로 이사를 갔지만 저희는 생활비를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었어요. 그때 남편의 물건들 대부분을 처분했는데 남편이 늘 앉아서 고민하고 공부를 하던 책상만큼은 버릴 수가 없어서 들고 왔었거든요. 꽁꽁 잠겨있는 서랍을 열어보라고 남편이 말을 했고 저는 잠겨있는 서랍을 망치로 부셔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남편의 일기장과 연구일지들이 나왔어요.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충격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미생물 쪽으로는 문외한이었지만 남편이 그동안 연구를 하면서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어서 대충 어떤 연구를 하는지 어떤 수치가 나와야 하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원래 서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남편의 연구 일지가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다 똑같은 표인데 하나는 정상 수치, 하나는 비정상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무언가 하나는 조작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때부터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꿈에 나와 저에게 이 서류를 보라고 한 것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며칠 밤을 지사오며 일일이 대조를 해보았어요. 그리고 이내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문서들을 조작한 사람이 동서라는 사실을 말이죠. 남편의 제1연구 보조로 일을 했던 동서는 남편의 연구를 교묘하게 조작해서 비정상적인 수치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연구를 실패하길 바라면서 말이죠. 그동안 남편의 연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늘 보조로만 있었던 동서는 남편의 자리를 꿰차고 싶어서 그런 졸렬한 방법을 써서 본인의 업적인 것 마냥 포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미생물 분류법은 혁신적인 것이었어요. 마지막 연구 결과만 앞둔 상황에서 모든 게 물거품이 되자 남편은 좌절했고 문제점을 다시 찾아내기 위해 방안에 틀어박혀 며칠을 고민하다 알게 된 것이지요. 그 모든 것을 동서가 조작을 했다는 사실을요. 남편은 일기장에 모든 것을 적어두었더라고요. 동서를 만나 대화를 나눈 것까지 USB에 녹음 파일로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그 녹음 파일을 미리 휴대폰에 옮겨두었고 시부모님께서 남편의 일기장과 조작이 된 서류를 보고 사색이 되신 걸 보고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내 업적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물거품으로 만든 이유가 뭐야. 재수씨, 아니 윤지영, 내가 수십 년을 믿고 같이 연구를 진행했기에 누구보다 끈끈한 사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맡긴 건데 이런 짓을 나에게 감히? 그러길래 교수님이 저를 좀 챙겨주셨으면 좋았잖아요.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하실 건데요? 혼자서만 교수 자리 꿰차고. 그동안 나를 챙겨줬으면 내가 이런 뒤통수를 쳤겠어? 이제는 그 어떤 사람도 박 교수님 말 안 들어요. 뭐 가족이 조작했다고 하면 누가 믿어주겠어? 연구 실패하고 밑에 있는 보조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라고 하면 그만일걸요? 그러면 거짓말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것 같아. 이런 본성을 숨기고 있었다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어. 이미 대부분 교수님들은 다 제 편입니다만 솔직히 박 교수님 그동안 독고 다이로 본인 선거에만 신경 썼잖아요. 그런 자리는 사람들 간의 침묵도 중요하다니까. 그런 발판은 전부 나한테 떠넘겨놓고 이제 와서 사람들이 박 교수님 말을 믿어줄 거라 생각해요?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중요치 않아. 박 교수님이 미생물학계에 업적 크게 남기면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줄 것 같아요. 다들 질투나겠지? 나 같은 사람이 그 업적을 가로채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텐데 박 교수님은 정치질을 하나도 모르니까. 동서가 잔뜩 조롱을 하며 우리 남편에게 혼자 잘난 척하더니 와르르 무너지는 꼴이 아주 우습다고 깔깔거리는 것들이 전부 녹음되어 있었죠. 동서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고 남편이 일기장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사람들이 조작된 연구 결과를 믿고 동서 편에 서서 본인을 조롱하는 걸 참을 수 없어 생을 끝내려고 마음먹었다고 적은 것을 본 시부모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마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참 의문이었거든요. 남편이 왜 이러한 증거를 다 가지고 있었으면서 그런 마지막을 맞이해야 했는지를요. 그런데 일기장에 써져 있더라고요. 동서에게 푹 빠져버린 서방님 때문에 남편이 차마 이 사실을 밝힐 수가 없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겨우겨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정신 차리고 사는 동생에게 비수를 꽂을 수가 없었고 더군다나 동서가 이 사실을 들먹이면서 남편에게 강요를 했더군요. 모든 증거를 들고 경찰에 밝히기라도 하면 서방님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모를 정도로 괴로워하게 만들어버릴 거라고요. 동생이 혹시라도 극단적인 생각을 할까 무서웠던 남편은 꼭꼭 이 사실을 숨겼고 본인 스스로 감당을 하려 했지만 무기력함과 우울증이 오면서 결국 남편이 마지막 끈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일기장을 보고 혼자 싸움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본인의 연구가 조작된 것을 알고도 그 사실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밝히지 못한 채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 또한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남편의 억울함을 제가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전부 동서의 성공을 축하해 주러 온 자리에서 그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일부러 동서의 무례한 부탁에도 좋다고 응했던 것이었고요. 이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나요? 동서를 반드시 처벌받게 하겠다고 결심했어요. 남편을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보내게 된 것도 우리 가족의 삶을 망가뜨린 원흉도 동서였으니까요. 네가 정말 이런 짓을 꾸몄다는 게야. 감히 우리 집안 며느리로서 누릴 걸 다 노려놓고 우리 장남을 모함한 게 네 짓이란 말이야? 아버님, 오해십니다.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렇게나 증거가 뚜렷한데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까발릴 거야. 너의 추악한 진실을. 다른 사람들도 더 이상 네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야.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는 네가 연구 결과를 조작해서 우리 남편을 수렁에 빠뜨린 것도 모자라 업적을 가로챘는데 누가 네 말을 믿어주겠어? 형님,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수치를 조금 바꾼 게 전부였고 박 교수님이 그렇게 상심이 클지 세상을 등지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다고요. 20년을 넘게 해온 연구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는데 그 정도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너는 우리 가족을 기만한 거야. 네 그 추잡한 질투심에. 시어머니께서는 혼절을 하셨고 저는 바로 구급차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분 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구급차가 도착을 하자 초대받은 손님들 또한 어리둥절한 얼굴이 되었지요. 구급대원이 시어머니를 싣고 병원으로 갔고 발을 동동 구르는 동서가 손님들께 소란이 조금 있었다고 파티를 마저 즐겨달라고 말을 하자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동서의 뺨을 잇는 힘껏 때렸어요. 동서는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서방님 또한 그 자리에서 파르르 몸을 떨며 동서에게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서방님이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한편으론 남편이 했던 것만큼 서방님의 정신적인 상태에 대해 걱정을 했는데 바보 같은 우리 남편, 서방님은 생각보다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믿어주지 못해서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야만 했다는 게 너무 슬퍼서 눈물을 줄줄 흘렸죠. 니년 때문에 우리 형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나한테는 하나뿐인 든든한 형이었는데 너의 그 간사하고 추잡한 질투심에 우리 형의 연구 결과를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려서 조작을 할 게 따로 있지. 연구 결과를 조작해서 형이 그렇게 떠나자마자 네 연구인 척 완성을 시켜? 너는 인간 말종이 사람 자격도 없는 년이야.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초대받은 손님들 또한 경악으로 물들었죠. 저는 남편의 연구 결과와 동서가 조작한 연구 결과지를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며 모든 자료가 조작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야말로 하나같이 똑똑한 교수들이었으니 숫자만 보고도 진실을 읽어나가더군요. 다들 동서에게 손가락질을 하다 못해 침까지 뱉어가며 욕을 했고 동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지도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란 이후 동서의 불법 행위를 학교와 학계에 알렸습니다. 남편이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모든 증거를 제출했고 동서는 연구 조작과 표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동서의 교수직 또한 박탈이 되었고 연구 성과는 모두 취소가 되었죠. 학계는 동서의 논문을 모두 철회하고 동서를 2번 다시는 이쪽 분야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제명을 시켜버렸습니다. 동서의 이름 석자는 5점으로 남게 되었죠. 그걸로 복수가 되겠습니까? 동서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아주 당연한 결과로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저는 그제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언론에 뿌리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길 기대했지만 그러진 못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며 뼈대 있는 가문의 위상을 떨치던 시댁에도 누가 될 것 같았고 더군다나 미생물학에 대한 관심도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선 얼마 되지 않아 크게 이슈화되진 못했어요.
대신 그 전공 분야 사람들에게선 아름아름 소문이 퍼졌고 해외 학회에서는 꽤 큰 논란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동서가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 수감이 된 것 그리고 2번 다시는 이쪽 분야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제명이 된 것에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한 가지 쇼킹한 일이 더 일어나게 되었는데 부잣집 딸인 척하며 평생 귀하게 자라왔다던 동서가 사실은 부모가 없는 고아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었지요. 미국에 있다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여러 방법을 썼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부모님께서 동서의 뒷조사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다는 친정은 허상이었고 결혼식 날 나타났다는 부모는 연극 활동을 하는 대역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온 가족이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지요. 친정에서 사주었다는 그 으리으리한 집도 말입니다. 대출로 산 집이었습니다. 서방님은 동서가 하는 일에 큰 관심이 없었고 대출이 얼마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동서가 교수 자리를 꿰차게 되었고 남편의 연구를 가로채면서 막대한 돈이 들어올 거라는 걸 예상했으니 그 집을 대출받아 구매했었던 것입니다.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친정에서 사준 척하면서요. 시부모님 역시 큰 충격을 받으셨죠. 시어머니께서는 그 충격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시아버지 또한 큰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셨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장남의 죽음이 단순한 비극이 아닌 동서의 배신과 조작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가족관계 또한 모두 거짓이었으니 큰 배신감을 얻으셨겠지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남편의 불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만 했거든요. 저는 남편이 남긴 연구 자료를 학계에 다시 발표하기를 원했고 독립운동가 집안으로 누구보다 인재 양성에 힘을 쓰셨던 시부모님께서 든든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동서가 그동안 연구를 하면서 받았던 연구비를 반환받기 위해 법적 절차 또한 밟았죠. 감옥에 수감이 된 와중에도 소송이 줄줄이 이어지니 동서가 간곡하게 저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더라고요. 저는 시부모님과 함께 동서 면회를 갔습니다. 형님, 어머님, 아버님, 정말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아주버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수감되어 있는 동안 절절하게 반성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 번만 용서를 해주시면 앞으로는 아주버님 업적을 제가 완성하기 위해. 닥쳐. 네가 뭔데 우리 남편의 업적을 입에 올리고 난리야? 너는 이제 끝났어. 그 어디에도 발을 들이밀 수가 없다고. 네가 저지른 죄가 얼마인지 이제서야 알았다고? 이 양심도 없는 년. 감히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망쳐놓고 이제 와서 그 새치여 잠깐 놀리면 죄가 사라지는 줄 알아? 너는 평생 썩어봐야 해. 평생 거기서 당해봐야 해. 형님,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여기 감옥이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여기 있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너도 마찬가지야.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다 못해 그 가족들까지 고통 속에 살게 해놓고 너는 보통 사람 취급을 받고 싶니? 내가 여기 찾아온 이유는 네가 얼마나 처절하게 살고 있는지, 너의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고단해질지 알려주려고 온 거야. 나는 네가 감옥에서 나온다고 한들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 거거든. 형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평생 반성하고 살게요. 제가 형님네 집안 파출부라도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 좀 꺼내주세요. 여기 너무 더럽고 습하고 무서워요. 우리 남편이 마지막에 그런 결정을 했을 때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 그런데 너는 고작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일거리까지 주는 감옥이라는 곳에서 며칠이나 있었다고 힘들다고 말을 해. 우리 남편이 마지막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는 상상조차 안 되는데 니까짓 게 감히? 예, 첫째야. 더 말할 것도 없다. 전년 인생 내가 내 조상님들의 이름을 다 해서라도 어떻게든 벌 받게 만들 거야. 인연이 가는 길마다 가시밭길일 거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버릴 테다. 너는 죽어서도 쉽게 편안해지지 못할 거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끝까지 쫓아가서 벌 줄 거니까. 어머님, 제발요. 제발 그 인자하신 마음 저에게 딱 한 번만 베풀어 주세요.
여보, 제가 잘못했어. 여보, 우리 부부잖아. 제발 나를 한 번만 용서해줘. 더러운 년, 어디 감히 여보라는 말을 내뱉어. 나에게는 하나뿐인 형이었어. 누구보다 내 편에 서서 내 엇나감을 인정해주고 나를 살펴봐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형이랑 늘 비교를 당했지만 형만큼은 오롯이 내 편이라 내가 믿고 의지하면서 살 수 있었다고. 그런데 너의 그 알량한 질투심에 형을 떠나보내야 했어. 니까짓게 감히. 내가 우리 형한테 미안해서라도 절대로 너를 용서 못해. 너는 평생 여기서 썩어. 여기서 벌 받으라고. 동서는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지만 가족들 그 누구도 동서를 용서해줄 마음은 없었어요. 그렇게 감옥 안에서 2차, 3차 소송에 걸리게 되었고 서방님은 이혼까지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동서가 아니라 남이 되었지요. 처음에는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당당하게 굴던 동서도 감옥 안에서 꽤 많은 일을 겪은 건지 점차 생기를 잃고 풀이 죽어버리더라고요. 아주 고소했습니다. 한때 그토록 바라던 성공과 명예가 감옥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겠지요. 우리 남편의 영구를 훔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그 욕심 하나로 본인의 인생을 산산조각 내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좌절을 겪었을까요? 물론 우리 남편이 당한 것에 비하면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요. 저희 가족은 이 모든 사건을 겪으면서 크게 성장하게 되었어요. 동서의 배신과 가족의 슬픔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진실의 중요성과 정의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끼리 더욱 끈끈해졌고 서로를 믿고 지지하고 의지하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이 겪은 고통을 뒤로하고 남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했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서의 수감 생활이 길어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가족들의 삶도 조금씩 안정이 되어 갔어요. 아이들은 다시 활발해졌고 작은 집에서 살게 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신 시부모님께서는 동서가 대출받아 산 그 집보다 더 큰 집을 매매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아이들까지 품어주셨어요. 저는 남편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했던 목적을 이루게 되었고 시부모님과의 의논 끝에 남편의 이름으로 학술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재단은 저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문에 대한 열정을 가진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었어요. 남편의 연구와 헌신을 기리며 남편의 이름으로 학생들을 도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을 밝혔죠. 시부모님께서도 남편의 업적을 기리자는 제 뜻에 동의를 해주셨고 재단의 후원자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의 넓은 인맥들도 한몫해 주셨고요. 그 바람에 저는 파출부 일을 그만두고 재단 운영에 전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또한 제가 남의 집에서 고되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참으로 기뻐해 주었어요. 아직 어리기만 한 아이들인데 파출부 일을 하는 것으로 마음을 쓰게 만들었다는 게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 이후 몇 년의 세월이 더 흘렀고 우리 아이들은 남편을 닮아 똑부러지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특히나 첫째 아들이 남편을 쏙 빼닮아서인지 참으로 똑똑합니다. 이런 일을 겪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며 나중에 꼭 법대에 진학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법 앞에 누구나 다 평등하고 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하는데 어린 아이임에도 생각이 옳고 등에 참 가슴이 뿌듯하더랍니다. 남편이 있었으면 그 어떤 사람보다 자랑스러워 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니 이렇게 저도 덤덤하게 사연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었지만 저희 가족 모두 다 세월이 흐르며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가족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남편의 업적과 정신은 저희 가족에게 큰 자부심과 용기를 주었거든요. 우리는 남편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며 매년 남편의 기일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다짐을 하고 기도를 올립니다. 성장한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없는 남편이지만 제가 잘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하늘에서 다시 만나면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그때까지 모두 안녕히 잘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감옥에서 썩고 있는 그 여자 또한 진실된 마음으로 반성을 하고 출소해서는 정말 시부모님의 바람대로 가시밭길 속에서 평생을 후회하며 살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고 희망찬 시간을 보낼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